인트로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적인 요소가 굉장히 우리 몸을 위협하고 있는 요소들이 많다. 특히나 봄철에 우리 몸을 위협하는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우리가 잘 컨트롤하지 않는다면 사실 건강하게 봄철을 나기가 어렵습니다. 자, 봄은 아무래도 이제 1년 중 시작 아니겠습니까? 이 시작부터 건강을 잃는다면 1년 내내 굉장히 괴로울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우리가 이 대기에 많이 있는 이런 오염 물질들은 결국은 호흡기 계통을 망가뜨리는데 중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호흡기 계통은 한 번 망가지면 잘 회복이 되지 않고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건강을 오랫동안 잃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요소들을 잘 알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들을 잘 이겨내면서 건강하게 봄철을 나고 1년을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면 오늘 강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SNS, 유튜버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제가 좀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이러시면 유튜브에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나올 거니까 한번 더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보고요. 자, 오늘 강의 내용을 진행하면서 우리 리더님들께 제가 반드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오늘 강의를 하면 이제 다양한 질병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질병에 대한 얘기들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이런 거 연계해서 너무 생각을 하다 보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그냥 정보 면에서 이렇게 많이 취직한다라는 생각해 주시고 오늘 들으신 내용을 혹시나 뭐 텍스트화 시킨다거나 또는 픽처화 시키면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려보고요. 그리고 오늘 준비된 강의는 한국아메이와 미리 사전 조율된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아메이의 진행 방향과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른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이제 양해 부탁 말씀드리면서 저 전문가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라는 정도로 좀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약간 좀 움츠러들 수 있는 시간이지만 제가 아주 활기차게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는 4가지 세션으로 준비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일단은 봄철 공기 중에 우리의 호흡기를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리더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봄이 진짜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봄이 오면 괴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오염물질들, 우리 호흡기를 위협하는 물질들이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에는 면역 반응과 염증 반응에 대한 얘기들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3번째는 결국은 무엇이 최선이다? 예방이 최선이다. 그러면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가 어느 환경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무느냐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실내 공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결론인데 사실 우리가 공기하면 외부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점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 리더님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흥미진진하겠죠? 즐겁게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거의 화면을 켜신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거의 원면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리더님들의 눈과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렇게 많이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방금방 이렇게 화면을 확 켜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리더님들 센스가 아주 짱이에요. 자,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창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마지막에 Q&A 시간에 쭉 정돈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는 약 45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0분 정도 충분하게 Q&A 시간을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거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이렇네요. 공기 중 우리 호흡기를 위협하는 것들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트로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봄이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봄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봄이 오는 것을 몸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지금 벚꽃이 이제 슬슬 피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서울은 이제 3월 말부터 피기 시작하는데 성격 급한 벚꽃들은 벌써부터 꽃망울을 터뜨리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저기 남쪽에서부터 이제 벚꽃들이 쫙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3월 말에서 이제 4월 초가 되면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몸으로 봄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마음이 싱숭생숭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봄이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보다 더 봄을 강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어떤 분들이냐? 꽃가루나 미세먼지에 어떤 분들? 예민하신 분들이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3월 말에서부터 4월 초까지가 벚꽃이 절정을 이룬다 이렇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계절이 가장 꽃가루가 많은 계절입니다. 1년 중 꽃가루가 가장 많은 계절이 바로 4월에서 5월. 우리가 흔히 봄, 아주 강한 그 봄철인데 이때는 이 공기 중에 어마어마한 꽃가루 때문에 사실 알레르기부터 시작해서 호흡기 질환을 몸소 느끼시는 이게 시작하자마자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봄으로 실제 봄이 오는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저희 약국에도 오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뭐 감기에 걸려서 오시는 분들 있지만 알레르기 질환으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과 같은 증상들로 인해서 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러한 오염 인자들. 어떻게 보면 꽃가루는 자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인자지만 이것이 우리 몸에 침투해서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알러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우리 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것들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인트로에서 잠깐 나왔죠? 바로 미세먼지. 자, 미세먼지를 한번 볼까요? 미세먼지가 가장 많은 때는요. 우리 리더님도 언제냐? 겨울이에요. 사실 겨울이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겨울은요. 대부분 창문을 닫아놓고 실내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갈 때는 뭐 크게 밖을 이제 많이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크게 미세먼지에 좌우받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이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기류가 이제 흐름이 빨라지면 미세먼지가 공기 중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봄철입니다. 이 봄철의 미세먼지 농도 수치가 굉장히 높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의 가장 평균 수치가 가장 높은 수치는 언제냐면 3월에서부터 5월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세먼지 주의보를 항상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때는 언제냐면요. 바로 3월에서 5월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일기예보를 보시면 미세먼지 농도 수치를 항상 잘 파악하시고 미세먼지 농도가 너무 높을 때는 호흡기 질환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환자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느냐?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호흡기 감염 환자 수, 월별 호흡기 감염 환자 수가요. 급성 인후염, 목이 염증이 생기는 거죠. 후두염 이런 거, 기관지염 이런 환자가 3월에서 4월 미세먼지가 많아진 이 계절에 약 250만 명으로 1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에 가장 많이 걸리는 때가 언제냐? 바로 봄철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염증성 질환을 얘기하는데 알레르기 질환은 또 어떨까요? 비염이라든지 천식 같은 알레르기 질환은 사실 가을철에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이지만 쌍두마차예요. 봄에 역시 굉장히 많은 발병률을 보입니다. 그러면 알레르기 질환에다가 이러한 호흡기 감염 질환까지 합치면 월등히 봄철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봄철에 사실은 호흡기 감염자 수, 호흡기 질환 환자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저희 약국도 가장 바쁠 때가 언제냐? 바로 봄철입니다. 이때가 가장 바쁠 때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많은 환자들이 이러한 것에 노출이 돼서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라는 거죠. WHO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얼마나 유해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PM10, 그러니까 10마이크로미터짜리 이러한 미세먼지가 10이 증가할 때마다 사망률이 무려 0.2%에서 0.6% 증가한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요, 10씩 증가할 때마다 이만큼씩 높아지니까 만약에 40이 증가한다면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수치가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2.5의 경우에는 조금 더 작은 거죠. PM10보다 조금 더 작은 2.5의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이 6에서 13%가 증가한다. 우리 니네님도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바로 암이죠. 2위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면 심혈관계 질환이 2위예요. 이 2위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률이 이만큼 높인다. 자,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는요, COPD, 이 용어는 꼭 기억해 주세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가 굉장히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우리 그 전 세계의 사망률을 높이는 질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만성 폐쇄성 질환의 급성 악화를 유발하는 것이 뭐다? 미세먼지다. 미세먼지가 10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마다 COPD의 입원율이 2.7%, 사망률이 1.1%가 증가한다. 2.5가 농도가 10마이크로 증가할 때마다 폐암 발병률이 무려 9%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게 바람 인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밝혀져 있는 바람 인자라는 것이고 또는 이제 심혈관계 질환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 미세먼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철 미세먼지가 굉장히 높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봄철에 이러한 질환이 발병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장기간 노출 시에는 사망률도 증가하고 심혈관계 연간 사망률도 증가하는데 이게 증가율이요 굉장히 들쭉날쭉하죠. 왜냐하면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 증가율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에요. 많게는 76%까지 올린다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혈관계 질환뿐만이 이게 폐 질환뿐만이 아니라 혈관계 질환까지 모두 이 미세먼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되시고 천식이라든지 이런 알레르기성 질환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미세먼지가 또는 이러한 꽃가루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우리 몸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는 가장 큰 원인은요. 작기 때문입니다. 작아서 깊숙하게 들어오기 때문인데 얼마나 작냐. 이게 지금 머리카락이 75 마이크론 머리카락 크기에 비해서 꽃가루가 40 한 절반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PM10 항상 10 마이크론 이하짜리 요거 크기를 보세요. 꽃가루의 4분의 1. 진먼지는 여기에 더 작죠. 그 다음에 2.5를 보세요. 2.5는 이렇게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게 우리 머리카락에 비해서 이렇게 작은 것들이 우리 공기 중에 떠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폐를 통해서 들어온다. 우리 몸에 얼마나 큰 악영향이 끼치겠습니까? 실제 전자현미경으로 본 것을 보면 꽃가루하고 머리카락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우리가 가끔 잘못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뭐냐면 딱 나갔는데 뭐가 막 날아다녀. 우와, 황사, 꽃가루 엄청 많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작은 물질들이요. 결국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차기도를 거쳐서 하기도. 하기도는 우리가 폐와 모세기관지까지 얘기하는데 여기까지 쭉 침투해서 들어와서 우리 혈관계까지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계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고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건 뭘 나타내냐면 굵은 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굵은 것들은 무게가 많이 나가요. 입자가 적단 말이에요. 양이 작아요. 그런데 입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무게는 적어지는데 입자 개수는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미세한 이러한 그 더스트들, 이런 미세한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 물질들이 우리 몸 깊숙이까지 침투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COPD가요. 결국 세계 사망 원인 질환 4위에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때까지 잘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폐는요. 뭐가 없어요? 감각기관이 없어요. 폐가 어느 정도 고장이 나도 나는 그 고장 난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단지 뭐라느냐? 그냥 약간 숨이 차네? 요 정도예요. 답답하네? 숨이 차네? 기침 나네? 요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폐라고 하는 것이 고장이 날 때까지 고장이 나야 알 수 있는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숨을 쉬면서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느낄 수가 없고 어느 순간 건강검진 받으러 왔는데 폐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느 순간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폐암입니다. 이러한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하고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폐는 한번 망가지면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절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 때문에 결국 망가뜨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미세먼지나 꽃가루가요.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두 가지의 사진 중에서 당연하게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너무 당연하겠죠. 맑은 게 미세먼지 농도가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이렇게 흐리고 뭔가 안개가 껴 있는 게 미세먼지 농도가 더 낮아요. 물론 여기서도 오염물질은 높게 나타나겠지만 문제는 청명하고 맑은 계절이라고 미세먼지 수치가 낮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꽃가루도 우리 머리카락 굵기보다 훨씬 더 작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때문에 꽃가루도 눈에 안 보입니다. 이게 막 허옇게 막 날아다닌다고 꽃가루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게 날아다니지 않아도 꽃가루는 굉장히 많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수치에 우리가 그 기상예보에 나오는 수치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외출하실 때는 그 수치에 반드시 잘 확인하시고 맑더라도 미세먼지가 많구나 이러한 것들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요 어쨌든 이 봄이 날씨도 따뜻해지고 외출하기도 좋고 너무 활동하기 좋잖아요. 그런데 몸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뭐 어떤 사람들 호흡기 질환에 걸리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요. 이러한 것들의 원인 물질이 결국 꽃가루나 미세먼지가 되는데 이 꽃가루나 미세먼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애들이 우리 건강에 왜 이렇게 막 폐암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이러한 것들에 왜 작용하게 되느냐? 왜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느냐? 지금부터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너무 당연하게도 공기는 우리가 코로 숨을 쉬거나 입으로 숨을 쉬어요. 코로 숨을 쉬면 비강을 통해서 일단 먼저 노폐물을 걸러서 기관지로 들어오게 되고요.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비강을 거치지 않고 기관지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반드시 호흡은 뭘로 해야 되냐면 코로 해야 됩니다. 코로 숨을 잘 쉬어야 노폐물이 1차적으로 거르고요. 그리고 이 공기 중에 있는 나쁜 물질을 거를 뿐만 아니라 공기의 온도를 우리 몸에 맞는 적정 온도로 맞춰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숨을 쉬고 나면 기관지로 들어오는데 기관지에서 2차적으로 노폐물들을 걸러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폐에서 이렇게 그 산소 공급을 해주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우리가 공기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문제는 아주 미세한 놈들은 이 기관과 기관지를 거치지 여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까지 들어와서 폐포 안까지 들어와서 모세혈관까지 들어간다는 게 매우 중요한 점이고 그리고 많은 미세먼지들 뿐만이 아니라 꽃가루 같은 원인 물질들은 비관과 기관지 쪽에 달라붙어 가지고 다양한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것이 알레르기 원질, 우리가 알레르기 물질이라고 하면 꽃가루라든지 미세먼지 등 다양한 원인 물질을 얘기하는데 이 원인 물질들이 있잖아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면역 반응이 과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꽃가루 같은 게 들어오면 콧물 재채기가 막 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수분, 수초 내에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 콧물을 막 흘려서 들어온 애들을 어떻게 한다? 제거한다. 기관지 쪽으로 들어오면 기관지에서도 분비물을 많이 분비시켜서 가래를 통해서 배출하게 해요. 그러니까 가벼운 기침이나 가래는 당연히 우리 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배출되지 않으면요. 오염 물질들이 우리 몸 안에 다 들어오는 거니까요. 이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면역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면역 반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하게 되게 되면 지연 단계 반응이라고 해서 많은 알레르기 질환들을 유발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비염이나 천식 등의 상황으로 유발되게 되고 이것이 만성화되게 되면 아토피라든지 이러한 상황까지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을 도식화해서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런 건데 병원균이나 알레르기 물질들이 이렇게 우리 몸으로 들어왔을 때는 우리 몸에서 이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빠르게 염증을 유발하고 이러한 원인 물질들을 제거한다면 우리 몸은 다시 건강을 금방 회복할 수 있어요. 얘네들을 제거한 이후에 회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게 회복이 잘 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염증 반응이 유발된다거나 또는 내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이 끝나지 않아 버리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만성 염증 반응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만성 염증 반응이 우리 몸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만성 염증 반응은 다양한 장기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나 간 쪽에서 굉장히 많은 면역 그 염증 인자들을 분비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결국은 국소 반응이 아니라 전신 반응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전신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어떠한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온몸에 다 악영향을 끼칩니다. 일단 첫 번째 머리를 먼저 생각해 보면 머리에서 발생하는 뇌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염증성
여러 가지 자가 면역성 인자들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자폐증, 기억력저 알츠하이머 등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뇌가 손상된다는 건데요. 만성적으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중요한 원인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염증 반응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항산화제를 사용한다거나 하는 방법들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염증 이러면 끝나면 안 되고 머리를 고장낼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은 어떨까요? 심혈관계 질환에서 발생하는 염증 반응은 동맥경화 등을 일으키는 중요한 인자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요, 동맥경화라고 하는 것은요, 피떡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이 피떡은 산화성 LDL이라고 하는 놈이 붙어가지고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 산화성 LDL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염증 반응에 의해서 더 심하게 유발되기 때문에 염증 반응과 동맥경화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뭐 뇌졸중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도 당연히 나타날 수 있겠고 당뇨병이라든지 이러한 질환들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췌장의 기능을 손상시키면서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진다. 근육은 어떨까요? 근육은 굉장히 무력해집니다. 반복적인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근육이 손상되고 근육의 힘을 잃어가면서 다양한 근육성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요.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죠. 갑상선의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가 오게 되면서 전체의 내 몸에 있는 기초대사량이 현저하게 저하가 된다거나 폐기능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폐기능은 뭐 기도라든지 또는 기관지 쪽, 뭐 기관지죠. 기관지 쪽에 여러 가지 염증 인자로 인해서 다양한 염증 반응, 폐기능 자체가 손실되는 증상들이 나타난다거나 위장관도 염증 반응이 반복되게 되면 위장관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역류성 식도염과 또는 소장점막이나 대장점막이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들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뼈는 어떨까요? 근육이 약해지는데 뼈는 그대로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뼈도 약해지면서 뼈가 단단해지는 것이 굉장히 무력화되기 때문에 골다공증 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피부의 경우에도 만성 피부염증 등이 유발되면서 여러 가지 피부 증상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뭐 당연하죠. 염증 반응이니까요. 신장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거나 또는 신장 자체의 필터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거나 간의 다양한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해독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염증 반응들이 생기는 것들은요, 결국은 내 몸에 있는 면역체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면역 반응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인자가 우리 몸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면역 인자가 제대로 균형을 잡지 않는 경우에 심각한 여러 가지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염증 반응과 매우 밀접하게 매개돼 있다, 연계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 면역 인자 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TH1 이걸 우리가 도움 T세포 1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헬퍼 T셀 1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TH2라고 부르는 것을 도움 T세포 2번 또는 헬퍼 T셀 2 이렇게 부르고요. 17번 그리고 REG라고 붙어있는 레귤레이터 T셀 이렇게 총 4가지가 가장 중요한 면역 반응의 기본적인 인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하는 역할들이 약간씩 다른데 얘네들은요,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유도하고 면역 반응을 도와주기 위해서 발현되는 면역체들이에요. 단 얘네들의 균형이 깨지면 우리 몸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합니다. 자, TH1이라고 하는 건 제1형 면역 반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세포성 면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얘네들은 세포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병원균을 잡아서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데 얘네들이 너무 과발하게 되면 자가 면역 질환이 생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이러한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헬퍼 T셀 2는 주로 세포 외에 있는 기생충이나 유해 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발현되는 제2형 면역 반응이라고 부르는데 얘가 많이 발현되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토피나 천식, 비염과 같은 것들은 바로 이 ATH2 우리가 헬퍼 T셀 2하고 연관이 많이 있어요. 자, 헬퍼 T셀 17번이라고 되어 있는 17 얘는요 제3형 면역 반응이라고 부르는데 세포 외에 있는 세균과 곰팡이 등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얘가 너무 문제가 생기면 역시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기 위해서 레귤레이터 T셀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편합니다. 레귤레이터 T셀도 면역 관용이라든지 다양한 그 면역체의 그 반응에 작용하는 이
면역 도움 세포지만 얘가 중요한 것은 조절자 역할을 해준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헬퍼티 셀 1과 헬퍼티 셀 2가 균형을 잡고 있어야 되는 가장 이 균형체가 가장 최적의 면역 기능 상태다. 그런데 이게 깨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헬퍼티 셀 1이 너무 많아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 면역질환이 주로 많이 생깁니다. 헬퍼티 셀 2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알레르기 반응이 주로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의 균형을 잡아주는 애가 바로 누구냐? 바로 레귤레이터 T셀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삼연체의 균형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이 레귤레이터 T셀이 하고 있고요. 이 레귤레이터 T셀을 잘 조율해서 발현시켜야지만이 이렇게 균형이 깨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역의 균형을 잘 잡아주는 것이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인자들, 염증 반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인자들의 균형을 잡아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호흡기 계통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역시 레귤레이터 T셀을 생각을 꼭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점을 우리 리더님도 오늘 이 시간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TH1과 TH2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아주시고 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가 바로 TREG, 레귤레이터 T셀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매우 좋을 것 같네요. 자, 염증 반응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면역 반응을 얘기했고 면역 반응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면역 균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왜냐? 바로 다양한 원인 물질들이 우리 몸 안으로 침투해서 들어왔을 때 얘네들이 결국은 뭐를 일으킨다?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근데 염증 반응은 뭐 때문에 생긴다? 면역 반응 때문에 생긴다. 근데 이 면역 반응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면역 균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지금의 스토리를 이해하시기 쉬울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들어온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온 애들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이렇게 과하게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차단해야 된다. 그리고 균형을 잡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차단하고 도와주는 애들을 우리가 잘 섭취하거나 또는 차단하고 도움 주는 애들을 우리가 잘 해주면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프로바이오틱스. 자, 프로바이오틱스는요, 지금 이렇게 다양한 면역 세포를 만들어내는데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가 수지상세포라고 하는 것을 활성화시켜서 얘가 우리 몸에 있는 다양한 면역 인자들을 많이 만들어줘요. TH1, 2, 17 regulated T셀의 NK셀까지 모든 면역 인자를 증가시켜 주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면역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regulated T셀을 많이 발현시켜 준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균형이 틀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가 하는 일이고요. 우리가 호흡기 질환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프로바이오틱스를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다시 역으로 가게 되면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면역 균형을 잡아주고 면역 체계의 균형을 잡아줌으로 인해서 과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고 과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과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호흡기 질환으로 생겼던 이 쭉 연결됐던 반응을 역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차단해주는 역할을 바로 장 속에 있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의 공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영양소 섭취 중에서 파이토케미칼은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왜냐하면 항산화 기능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항염증 기능도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내 몸이 손상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양소 섭취를 한다면 파이토케미칼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식물 영양소인 파이토케미칼을 많이 복용하는 것은 내 몸에 여러 가지 염증 반응 인자를 완화시키고 면역 기능을 정상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와 파이토케미칼은 꾸준하게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기억해 두십시오. 추가적으로 더 공급을 해줘야 되는 영양소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요, 이미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병원균을 차단해주고 면역 기능을 왕성하게 해준다는 연구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뭐 구글링 간단하게 보시면 금방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타민 D, 한 다음에 커먼콜, 뭐 프로텍트 이런 식으로 간단한 몇 가지의 단어만 조합해서 구글링을 하셔도 어마어마한 정보가 나옵니다. 때문에 비타민 D는요, 내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이 병원 물질들을 차단하고 면역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는
빼놓으시면 안 되는 영양소가 되겠죠. 비타민 E는 면역 균형을 잡아주고요. 비타민 A는 면역 인자를 활성화시켜 주는데 여기에도 지금 그림에 우리 아까 봤던 그림이 또 나오죠. 헬퍼 T셀 1, 2, 17, 레귤레이터 T셀. 지금 비타민 A에 보시면 그림이 나오게 되죠. 이건 무슨 얘기인가? 결국은 비타민 A도 이러한 인자들을 발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즉 프로바이오틱스, 파이토케미칼, 비타민 A, E, D를 복용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면역을 활성화시켜주는데 요소로 작용하게 되고 우리가 폐 기능이나 호흡기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연이나 셀레늄, 철분도 모두 면역 인자를 발현시키는 데 중요한 미네랄로 작용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공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비타민 C는요. 이건 뭐 꼭 공급해야 됩니다. 비타민 C가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하나는 콜라겐을 많이 형성합니다. 콜라겐을 형성하게 되면서 우리가 피부라든지 이러한 조직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조직을 강화시켜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원인 물질들을 애초에 미리 차단하는 천연 방어막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비타민 C는요. 백혈구의 활성을 높여서 백혈구가 이 나쁜 물질들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항산화 효과는 뭐 비타민 C는 항상 항산화 효과의 비교 대상이 되는 가장 항산화 물질로 뛰어난 것이기 때문에 비타민 C는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을 모두 왕성하게 활성화시켜줘서 우리 면역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비타민 C의 복용량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2000ml 정도면 무난합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도 1000에서 2000ml 정도 먹으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인다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경우에도 감기에 걸렸다거나 호흡기 질환이 있을 때는 2000ml 정도까지는 먹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많게는 6000에서 8000ml까지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위장 간의 부담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이고 설사라든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통은 2000에서 3000 정도만 드셔도 무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영양소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오메가3입니다. 자, 오메가3는요. 우리 세포막을 건강하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세포막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세포를 보호해주는 막이 아니에요. 다양한 시그널이 여기서 전달됩니다. 때문에 세포막이 비정상화되어 있거나 세포막이 포화지방산, 우리가 단단한 지방산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세포가 정상적인 신호 전달을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가 정상적인 신호 전달을 못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사인들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은요. 세포막과 세포핵 자체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서 우리 면역체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정상적인 시그널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염증 반응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만성 염증 반응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염된 물질에 많이 노출돼서 염증 반응이 만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양질의 오메가3를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자, 두 번째 섹션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약간 바쁘게 왔지만 결국은 오늘 말씀드린 두 번째 섹션은 다양한 원인 물질들이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고 이것들이 결국은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이 염증 반응은 면역 반응에서 유발되기 때문에 면역 균형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면역 균형과 면역 반응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 파이토케미칼이 매우 중요하고 비타민 D, E, A와 미네랄에서는 아연, 셀레늄, 철분 그리고 비타민 C 마지막으로 오메가3를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러한 영양 성분을 충분하게 섭취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호흡기 질환을 막는 데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사후 약방문하는 거는 이거는 아무래도 후수입니다. 상수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아예 들어오는 걸 차단해야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방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마스크 착용하면 됩니다. 좋은 마스크를 착용해서 최대한 필터링을 하시면 되고 예보를 보시고 미세먼지가 높다 그러면 맑아도 밖에 나가는 걸 최대한 줄이셔야 돼요. 실내에서 최대한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내에서 활동을 한다. 실내에서 얼마나 활동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렇죠. 실내 활동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일단 그걸 먼저 한번 살펴보죠.
밖에 많이 나가지 않는다면 실내에서는요. 자, 우리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머무냐면요.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자는 시간 포함해서 13.1시간이래요. 자, 그런데 사무실에서는 얼마 정도 머물까요? 8.4시간을 머문답니다. 이 두 개 합치면 몇 시간이죠? 21시간이 넘어요. 하루는 몇 시간이죠? 24시간인데. 21시간을 어디에서 활동하느냐? 그렇습니다. 지붕이 있고 창문이 달려있는 실내 공간에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우리가 밖에서 많이 활동할 것 같지만 이동하는 시간은 약 1.2시간. 그 다음에 야외에서 활동하는 시간은 약 1.2시간밖에 안 된답니다.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는 막 밖에서 운동 열심히 하시고 밖에서 활동 많이 하시는 우리 리더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내에서 실제로 되게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평균이니까요. 우리 이거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자료 출처도 지금 알려드리듯이 실제로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일요일은 어떨까요? 주말은요, 더 심해요. 집에서 19시간을 머물고요. 사무실 같은 이런 실내 공간은 4.5시간. 그리고 이동 수단은 한 1시간 정도. 밖에서는 1시간 정도 머문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공기를 지금 얘기를 많이 논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공기를 논할 때 주로 공기가 무슨 공기예요? 밖에 있는 실외 공기를 주로 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가장 많이 호흡하는 곳은 어디다? 실내다. 실내에서 훨씬 많이 호흡을 한다. 그럼 실내 공기는 안전하냐? 이걸 따져봐야 돼요. 참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겨울철 우리가 창문 꼭 닫고 있는 난방하는 겨울철 실내 공기 오염도가 실외의 10배다. 제가 말씀드렸죠. 미세먼지가 가장 많은 계절이 봄철이지만 겨울철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서두에서 섹션 1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겨울에 미세먼지가 되게 많아서 실외가 굉장히 오염될 수 있는 환경인데 그 환경보다 10배가 실내가 더 오염돼 있다. 어떤 오염물질들이 있나요? 지금 이렇게 많은 오염물질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실제 문제가 되는데요. 그럼 진짜 그러냐? 여기 보세요. 톨루엔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그 토탈 유기 화학 물질이라든지 또는 박테리아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지금 톨루엔 같은 이러한 유기화학 물질의 농도가 밖에서 실외 평균 농도에 비해서 무려 4배가 높고요. 박테리아, 우리가 세균이잖아요. 박테리아는 무려 몇 배? 11배가 높습니다. 이렇게 실내 공기가 사실상 실외 공기보다 어떻게 보면 안전하지 못할 때도 어떻다? 많다. 실내 공기의 오염의 주 원인 물질들은요.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밀폐된 공간입니다. 아무래도 문 닫아놓고 거기에서 계속 순환이 되다 보니까 그 공기 자체가 청정해지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이제 냉장고, TV 등에서 나오는 다양한 이러한 것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이런 것도 자기장 때문에 생긴대요. 미세먼지가. 그리고 렌즈, 가스렌지요. 여기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오염물질들이 발생합니다. 창문을 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들, 창문을 안 연다고 안 들어올까요? 그렇잖아요.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옵니다.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포름알데히드와 벤젠 같은 것들도 역시 실내 공기 오염의 주 물질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그 메탄이라든지 또는 질소화합물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 가스레인지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한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가스레인지를 설치하는 것을 지금 안 되게 완전히 차단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기레인지를 좀 바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정에서 이제 일을 하셔서 이제 요리를 주로 가사 일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담배도 안 피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폐암에 걸리는 것들 나오는 거 보셨을 겁니다. 이게 다 어디서 유발되느냐? 실내 공기가 오염되는 것이 유발됩니다. 실내에 오랫동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면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환기시키는 거예요. 근데 환기시키려고 문을 탁 열면 어떻게 돼요? 봄철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처럼 PM2.5와 PM10이 농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의 문을 열어놓기도 애매한 이건 평균인데요. 실제로 더 안 좋을 때는 더 심하죠.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기도 애매하고 닫아놓기도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세먼지는 너무나 조그맣고요. 이 조그만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 몸에 구석구석 안 가는 곳이 없잖아요. 뇌부터 시작해서 피부 안 가는 곳이 없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 몸에 악영향을 끼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얘네들을 차단하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내 환기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보도자료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문을 열으라 이거예요.
왜냐? 안 여는 것보다는 여는 게 낫다. 실내에서 발생하는 굉장히 많은 오염 물질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문을 열어둬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어두고 나서 반드시 공기청정기로 실내 공기를 세척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문을 열고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YTN에서 나왔던 기사예요. 문을 열고 밖에 공기를 안에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밖에서 들어오는 공기 중에서 나쁜 오염 물질들이 미세먼지와 꽃가루 등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를 반드시 켜라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도 2015년 헬스경에 나왔던 기사인데 보시면 환기를 하지 않아서 탁해지는 게 훨씬 더 문제다. 그러니까 환기를 하는데 원래 미세먼지가 별로 없는 날은 환기를 조금 더 길게 10분 이상 환기를 하는데 미세먼지가 너무 많은 날은 그렇게 길게 환기할 수 없으니까 짧게 환기라도 해라. 대신에 3분 이내에 짧게 환기하더라도 미세먼지 등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얘기고 이건 뭐 저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헤파 필터 기능이 있는 것을 사용해라. 주로 이제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라 하더라도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야 한다. 환기를 시켜야 하지만 너무 길게 환기를 시킬 수 없으니까 3분 이내에 짧게 환기를 시키고 대신에 반드시 공기청정기를 틀어서 실내 공기를 반드시 깨끗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폐 건강을 유지할 때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전에 그 코어 운동을 말씀드릴 때도 꼭 말씀드렸는데 우리 폐라고 하는 거는요.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는 장기죠. 그렇기 때문에 횡격막이 수축과 이완을 해서 호흡을 해야 합니다. 횡격막이 수축과 이완을 충분하게 해야지만이 폐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 횡격막의 수축과 이완을 가장 강하게 시켜줄 수 있는 운동이 뭐냐? 바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이 유산소 운동을 꾸준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항상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하도록 하고 하루에 3, 40분 정도 이상은 운동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이 흐리고 좋지 않고 미세먼지가 많다 하더라도 운동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운동을 어떻게 할까요? 마스크 쓰고 밖에 나가서 하면 큰일 납니다. 마스크 쓰고 밖에 나가면요 호흡량이 딸려가지고요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이 될 수 있어요. 저산소가 돼가지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때문에 실내에서 운동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실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청정기 켜고 그리고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충분하게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운동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물을 마셔야 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요, 굉장히 많은 양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양질의 물을 마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하루에 마셔야 되는 물의 양이 중요한데 하루에 마셔야 되는 물의 양은 약 1에서 1.2리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1에서 1.2리터라면은 시간당 한 200ml 마셔서 한 6번 정도를 마시면 충분합니다. 시간당 200ml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요. 종이컵 한 컵 정도보다 조금 더 되는 양이니까 이 정도의 양을 하루에 6번 정도 나눠서 복용하신다면 우리 몸에서 굉장히 많은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도 영향을 잘 줄 수가 있습니다. 양질의 수분과 운동이 폐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 이런 것과 함께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자, 섹션 세 번째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공기의 질을 지금 계속 얘기했습니다만은 공기의 질이 우리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곳은 어디냐? 바로 실내라는 거예요. 실내 공기질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공기질을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공기질을 높이기 위해서 환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실내에 많은 오염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환기를 할 때 미세먼지가 많은 날도 환기를 해야 되는데 미세먼지가 없는 날은 10분 이상 환기를 하는 것이 좋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그렇게 오래 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3분 정도는 환기를 해라. 단 환기를 할 때 밖에서 유입되는 많은 양의 미세먼지와 꽃가루가 범천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기청정기를 사용해서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횡격막을 강화시켜서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야 되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유산소 운동,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3, 40분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겠다. 미세먼지가 너무 많고 꽃가루가 많은 날은
밖에서 하는 것보다는 실내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물을 잘 드셔야 된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봄철 몸으로 이 온몸으로 그 봄철이 오는 것을 느끼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결국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은 결국 염증 반응을 막고 면역 반응이 과반응되는 것을 좀 차단하면서 이러한 것들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경감시켜 주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피 건강을 지키고 결론적으로는 폐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폐는 한번 고장나면 다시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장부라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래서 결국은 봄에는 호흡기 감염증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계절에 미리 이러한 것들을 차단해 줘야 한다. 결국 이러한 호흡기 감염증은 알레르기와 염증 반응이 주 반응일 것이고 결국은 이러한 것들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한데 균형을 잡아줄 때 영양소 말씀드렸죠. 프로바이오틱스 빼놓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두 번째 파이토케미칼 반드시 기억하셔라. 세 번째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A를 생각하셔라. 미네랄로는 셀레늄과 아연, 그 다음에 철분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비타민 C는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 비타민 C는 꾸준하게 잘 공급해라. 마지막으로 오메가3 잘 드셔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실외의 공기도 중요하지만 실내 공기가 매우 중요하다. 미세먼지를 걸러줄 수 있는 헤파 필터 기능이 들어있는 공기청정기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실내 공기가 항상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고 마지막으로 운동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 반드시 운동하면서 그리고 양질의 수분을 하루에 1.2리터 정도 한 번 드실 때 200ml, 한 시간에 200ml 정도로 하셔서 6번 정도를 나눠 드시도록 하시는 것이 굉장히 건강을 지키는 데 유익한 점이 될 수 있겠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Q&A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에는 질문이 지금 들어온 게 아직 없어서 제가 채팅창에는 지금 확인이 안 됐고요. 마이크 끄시고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채팅창으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윤옥순 리더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 한 가지가 빠진 게 항산화제입니다. 우리가 항산화 물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파이토케미칼을 얘기할 때도 굉장히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점이 되는데 결국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는 거, 안 좋은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산화성 물질입니다. 이 산화성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액티브한 반응을 보이는, 그러니까 세포라든지 이런 거에 결합을 해서 아주 액티브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 안정화, 세포의 안정화를 부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산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러한 활성산소나 이러한 산화성 물질들이 내 몸에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특히나 미세먼지나 오염된 공기 안에 이러한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결국은 내 몸에 염증 반응이 많아지는데 염증 반응을 또 많이 일으키는 군이 있어요. 뭐냐면 운동을 과하게 하는 군입니다. 그래서 물론 운동을 과하게 하지 않더라도 적정 운동도 다 이 산화물질들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요. 일단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잠깐만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요거 마무리할게요. 운동을 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내 몸에서 에너지 생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에너지 생성 이후에 발생되는 노폐물들입니다. 이 노폐물들이 활성산소가 많아지고요. 두 번째는 조직이 손상이 돼요. 운동을 하게 되면 손상되는 조직이에요. 여기에서도 역시 산화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더군다나 봄철에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들을 많이 드셔야 돼요. 이 항산화 물질을 많이 드셨을 때 내 몸에 여러 가지 면역 인자라는 게 강화되고 감염성 질환이 덜해진다는 연구 결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비타민 C와 우리가 파이토케미칼이 같이 들어있는 이러한 제재들을 꾸준하게 공급하시는 게 좋고요. 운동을 과하게 하시는 분들은 한 6,000ml 정도 드시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보통 6,000에서 8,000ml까지 드시거든요. 용량을 보시고 비타민 C 용량을 조금 더 늘려 드시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서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문윤희 리더님,
항암 부작용으로 인해서 천식이 생긴 지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자, 항암 부작용과 천식은 조금 상황이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천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알레르기 천식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말 그대로 그냥 그 기관지 쪽에 기도에 그 염증 반응이 강해지면서 나타나는 그 천식이라고 하는 거는 기도가 좁아지면서 숨을 쌕쌕거리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증상이 생긴 것도 천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결국은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항암이 이제 끝나셨다면 항암 중에는 사실은 항산화제를 쓸 수가 없습니다. 항암제 효과를 현저하게 분감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항암이 끝나셨다면 항산화제를 많이 드셔야 됩니다. 항산화제를 다량으로 드시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과면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산화제와 프로바이오틱스를 꾸준하게 공급해 해주시고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양질의 수분,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양질의 수분을 잘 드시도록 하시는 것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염증 인자가 들어오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 밖에 나가실 때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마스크 쓰셔야 되시고 집안의 공기질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오늘 강의가 매우 유익하실 거예요. 우리 그 환자 그 지인분이요. 천식이 생긴 지인분에게는 매우 유익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좀 답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상은련 리더님,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받으신 분이 불면증과 설사 반응이 나오는데 장에 유익균이 초토화돼서 그런가요? 불면증과 설사 반응이요. 설사 반응은 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불면증도 사실은 가능성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수면하고요, 장내 유익균하고 연관관계가 많다는 점 굉장히 많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제가 그 수면에 관련된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뭐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받고 헬리코박터 제균이 끝났다면 일단 단위를 좀 높여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좀 공급하게 해주시는 게 매우 좋겠고, 프로바이오틱스를 공급을 하면서 우리가 수면에 좀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그 수면에 도움이 되는 그 뭐 미강 추출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 같이 공급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뭐 이게 딱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있어 보이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조금 더 많이 복용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 여기서 용량을 좀 늘리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그 제균요법 이후에 보통 프로바이오틱스 드실 때는 보통 200억 이상은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00억에서 200억 이상은 사용하시고 추천은 200억 이상 쓰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장 쪽의 컨디션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락토바실루스 위주로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좀 더 권해드리고요. 락토바실루스와 비피도박테리움이 어느 정도 균형 잡혀 있는 거. 주로는 이제 대장 쪽이나 면역 쪽이면 비피도박테리움을 많이 권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락토바실러스균 쪽을 권하시는 것도 좀 좋을 수 있겠다. 그래서 함유를 보시고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윤옥순 리더님, 항암 중에 비타민C 주사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그 항암 중에는요, 비타민C 요법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항암이 활성산소를 강하게 만들거든요, 일반적으로. 물론 표적암 치료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표적암 치료제는 지금 이제 흔히 개발된 표적암 치료제는 암세포만 가사 타겟팅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제 아주 금기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항암제는 대부분 항산화제를 금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 주사도 똑같습니다. 우리 몸에 비타민C가 들어가면 마찬가지죠. 그래서 항산화를 하는 것은 일단은 안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수진 리더님, 콜린성 피부라고 진단받았어요. 무엇이 콜린성 피부는 이거는 그 몸에 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이 자율신경계 실조로 이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게 사실 치료법이 많지 않습니다. 치료법이 거의 없고요. 이것에 대한 도움이 되는 부분은 좀 애매해요. 이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뭐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딱 알려드리면 잘못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제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모르냐 그건 아닙니다. 이게 사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콜린성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자율신경을 조절해주는 다양한 물질들, 뭐 흔히 얘기해서 뭐 가바를 조절하는 물질들이라든지 이런 게 뭐 도움이 된다. 또 어떠한 경우에는 아미노산 제제들, 흔히 얘기해서
뭐 우리가 트립토판이라든지 이러한 아미노산제제와 비타민 B군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콜린성의 경우에는 이게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떠한 상황에서 반응이 나타나면 그 반응을 그냥 차단하는 게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정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떤 게 좋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엔 좀 애매한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질문 답이 조금 도움이 조금 덜 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차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면 리더님 60세이신 분인데 담석이 너무 자주 생겨서 수술하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칼슘 먹지 말라고 시금치 절대 먹지 말라. 그래서 더블엑스를 못 먹게 돼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담석이 생기는 이거는 담석이라기보다는 주로 신장결석 등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신가 싶은데 사실 칼슘은 그 일반적으로 담즙이 뭉쳐서 생기는 담에 생기는 담석보다는 결석이 주로 이제 많이 생기죠. 담석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정확한 좀 워딩이 좀 필요한데요. 만약에 담석이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우리 결석이라든지 이런 거라면 사실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담석을 얘기하는 거면 조금 잘못 전달된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담석이라면 칼슘을 안 먹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보입니다. 조금 더 정확한 워딩을 한번 좀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김주현 리더님 근무력증을 진단받았는데 미세먼지와 관련이 있을까요? 근무력증은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죠. 미세먼지하고 바로 연관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미세먼지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많이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연관관계는 있을 수 있다. 뭐 많이 노출되면 근육 자체가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파트 2 정리합니다 하면요. 네, 같이 가겠습니다. 네, 파트 2 정리합니다. 갑니다. 자, 파트 3, 파트 2 정리합니다. 요거 화면이신 것 같아요. 네, 요렇게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김전 리더님 영양제 도우미요. 근무력증, 이게 중증 근무력증이 있고 일반적인 근무력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근무력증에는 비타민 B군과 아미노산제제가 가장 많이 도움이 되고요. 오메가3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양제를 사용하실 때 근무력증을 가지고 계신다면 고단위 비타민 B군과 그다음에 아미노산제제 그리고 오메가3처럼 이제 세포막이라고 하죠. 세포막을 안정화시켜줄 수 있는 제제들을 써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김미연이든 결석이죠. 결석은 가능합니다. 근데 결석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칼슘 섭취를 좀 중단하도록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너무 자주 생기시는 경우에는 칼슘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혈액 검사를 통해서 칼슘 농도를 확인해 보시고 실제로 칼슘 농도가 골다공증이 있는데 칼슘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오히려 칼슘제를 드셔야 됩니다. 근데 골다공증이 없는데 칼슘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칼슘 섭취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때는 칼슘을 드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파트 1도요. 잠깐만요. 또 그럼 파트 1도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네, 파트 1도 네, 이렇게 파트 1 정리표 드리겠습니다. 파트 3요. 잠깐만요. 파트 1 지금 끝났습니까? 파트 1 끝났으면 파트 3로 이제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3 갑니다. 자, 이제 파트 3로 파트 2가 넘어가고요. 파트 3 갑니다. 네, 파트 3. 이렇게까지. 여기까지가 아마도 제 질문 Q&A 시간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물질들은 너무나 많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믿어야 될 것들이 있고 제거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 특히나 호흡은 잠시도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호흡을 하는 동안에는 호흡하는 곳의 그 장소의 공기질을 반드시 잘 판단하시고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건강하게 그 내 몸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우리 리더님들과 함께 리더님들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즐겁고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